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주가 지수도 폭락할까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라 경제가 무너졌는데 오히려 주가가 폭등한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슈퍼마켓에 물건이 사라지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경제가 붕괴했는데도 주식시장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죠. 아마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주가 지수를 살펴보면서 왜 주가가 오른다고 무작정 좋아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나라 경제가 망해도 왜 주가가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이었죠. 베네수엘라 경제가 흔들리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2014년 유가 폭락 이후에 나라 재정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부족한 국가 재정을 메우려고 정부는 무리하게 돈을 찍어냈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폭락하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2014년 베네수엘라 연간 물가 상승률이 69%였는데 2016년에는 800%를 넘더니 2017년에는 40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연간 170만 %에 달하는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었죠. 100만원짜리 물건이 1년 만에 1조 7천억 원이 된 거고요. 만약에 100만원을 통장에 넣어놨던 사람은 1년 만에 100만원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 정부는 몇 차례 화폐 개혁을 하면서 초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했지만 효과는 아주 미약했죠. 예를 들어서 2018년 8월에는 기존의 화폐에서 5자리를 제거한 새 통화 볼리바르 3배 라노를 도입했고 2010년 10월에도 다시 화폐 6자리를 절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화폐 가치는 2008년 이전의 볼리바르의 100조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만큼 나라의 돈이 휴지값도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베네수엘라 경제 전반의 피해는 진짜로 상상 이상이었다고 해요. 물가 폭등과 더불어서 통화 붕괴로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을 했고 2017년부터 4년 넘게 이어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생존을 위해서 해외로 탈출을 했죠. 그 와중에 돈이 없어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치안도 엄청나게 안 좋은 나라로 유명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 경제가 붕괴가 됐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폭락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주식은 당장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만큼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베네수엘라는 내수가 박살이 났으니까 기업들은 돈을 못 벌 거고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못 받고 성장을 못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베네수엘라의 주식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갔더라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국민들의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주가 지수는 매년 몇 배씩 급등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 실적은 바닥을 쳤지만 시중에 풀리는 새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막대한 유동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사실 상장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면은 주가는 자동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더라고요. 왜냐면은 주식의 거래 가격이 볼리바르화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더 많은 볼리바르가 있어야 같은 가치의 자산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지표상의 가격이 뛸 수밖에 없던 거죠. 쉽게 말해서 통화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현금을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시민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을 사기엔 돈이 애매하고 그렇다고 현금으로 들고 있어봤자 다음날 현금의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돈을 넣었고 그 수요들 때문에 주가 폭등을 더 부채질했던 거죠.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안전한 달러를 구하긴 어려우니까 그 차선책으로 국내 주식이나 자산을 사들이는 현상이 벌어진 건데 결국 2016년 이후에 베네수엘라 증시는요 명목상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른 시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신고점을 달성한 나스닥이 2016년부터 약 275%밖에 안 올랐는데 말이죠. 한때 1만 포인트를 남짓하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주가 지수는요 2019년경 수십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수백 배 상승을 했고요. 2020년대 초에는 화폐 단위를 몇 번이나 리셋했는데도 또 다시 수십만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
경제 호황으로 착각할 지경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더 확실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베네수엘라 주가 지수와 달러 대비 볼리바르 환율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검은 선은 베네수엘라 주가 지수고요. 회색 점선은 미국 달러 대비 볼리바르 환율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2018년 8월 2차 화폐 개혁 이후에 2021년까지 약 3년간 주가 지수가 미친듯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환율을 살펴보면 그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즉 주가 지수가 수만 배 올랐다고 해도요, 달러 대비 볼리바르 화폐 가치 폭락 속도가 더 빨랐고 겉보기와 다르게 주가가 상승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뜻이죠. 조금 더 비교가 쉽게 동일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주가 지수를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그래프도 보시면요, 파란 선은 볼리바르와 주가 지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값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베네수엘라 주가는 달러 기준으로 약 73% 가까이 폭락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즉 베네수엘라 통화 기준으로 몇만 배 뛰었던 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달러 가치로 보면은 오히려 자산 가치는 4분의 1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환율이 안정이 되고 기업이 성장하고 펀더멘털이 개선이 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돈만 풀어서 오르는 주가는 오히려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숫자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베네수엘라 주가 지수는 2018년 8월 2차 화폐 개혁 이후에 3년 만에 무려 18,447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달러 대비 볼리바르 환율은요 69,609배나 폭등을 했어요. 즉 달러로 환산한 실제 주가 가치는 73%나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도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은 그냥 가만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아주 약간 나은 방법일 뿐인 거고, 그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내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가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국민이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착시 효과에 불과한 거죠. 저도 최근에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내용이라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결국에 종합주가지수 같은 숫자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한 거죠. 어떤 것이 그 지수를 올리고 있는지 화폐 가치와 더불어서 실물 경제 상황을 함께 봐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베네수엘라 주가 지수만 보고 상승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뛰어든 외국 투자자가 있었다면 환차손을 고려하는 순간 엄청난 손실을 받겠죠. 뭐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었겠지만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 자본을 통제하려고 한때 공식 환율을 비현실적으로 묶어두고 통계 발표도 중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불투명한 환경에서 어떤 외국인이 미쳤다고 이런 것에 본인의 피 같은 돈을 넣어두겠어요. 베네수엘라 현지 주식을 매입하기도 어려웠던 건 당연하고, 만약에 투자를 했더라도 달러로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에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주식이 완벽한 자산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주식 시장이 실제로 회복을 하긴 한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21년 하반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주가 지수가 환율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10월에 3차 화폐 개혁 이후에 약 1년 동안 주가 지수가 52배 오르는 사이에 환율은 23배 상승에 그쳐서 해당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주식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달러 환산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주가는 약 2.2배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절대적인 경제 규모는 작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한 번 바닥을 찍은 이후에 주식시장이 서서히 재기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요,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주식은커녕 기본적인 생필품도 구하기 어려웠던 만큼 주가 상승의 혜택을 보지 못했고, 일부 사람들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그나마 최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라
경제가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할 경우에 주식과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가능성이 높겠죠. 요즘 안 그래도 코스피가 3천을 뚫으면서 이제 5천을 향해서 간다는 말이 많잖아요. 물론 코스피 5천 당연히 갈 수도 있죠. 근데 냉정하게 어떤 기업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와 통화 가치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 상승이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오르는 게 아닌지, 진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오르는 건지에 따라서 그 의미는 천지 차이니까요. 이번에 안 그래도 무정부 상태였다가 정부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나오기도 했고, 주가만 놓고 보면 정부가 일을 잘하는 것 같고 당장 기분은 좋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대한민국이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비교이긴 한데요. 희망을 최선으로 가지되 대비는 최악으로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베네수엘라에서도 현금만 가진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잃었지만 달러나 주식 같은 자산이 일부라도 있었던 사람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가치라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만약에 한국이 망한다면 실물 자산이나 달러로 거래가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일 거예요. 물론 한국이 망한다는 게 베네수엘라처럼 망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망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각자 위치에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유튜브를 한다는 게 꼭 정답을 말해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고 생각을 말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강의를 팔거나 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저도 살아남으려고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는 김에 또 영상으로 만들면 조회수 수익이라도 나오니까 영상 만드는 거거든요. 저 유튜브 돈 벌려고 한다고 위에 적어놨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제 시간 써서 정보 찾고 공부하고 영상 만드는 거니까 너무 제 말에 맹신하지도 말고 틀린 정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최신 정보들이나 뉴스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들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웬만하면 팩트 위주로 영상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강의 팔고 전자책 팔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팔아도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그런 걸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안 되는데 뭐라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거는 제 양심상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제작하는 영상들에서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 댓글들 덕분에 다른 분들이 보시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댓글들을 보고 많이 배워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